네, 안녕하세요. 아잉 시계열 쌤입니다. 3월 25일 날에 원래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었던 시계열 예측 역사 발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계열 예측의 역사 발전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계열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전 모델, 딥러닝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순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계열 데이터란 정의는 다음과 같이 좀 긁어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확률 프로세스에서 이제 시간에 디펜던트하게 샘플링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는 완전히 한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시간에 디펜던트하게 샘플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시계열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셋, 도메인에서 들고 오는 그 시계열적인 데이터셋에 잘 피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자도 완전히 멘트를 나가볼 수가 있겠지요. 네, 하여간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샘플한 것으로 저희가 방금 보았는데요. 대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전부 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시계열 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먼저 첫 번째로 추세, 그다음에 계절성, 그다음에 자기상관성, 노이즈, 의존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중요한데요. 도메인 의존성은 이제 도메인별로 시계열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 비정상성은 이제 저희가 트레인에서 보았던 테스트 그 시계열 분포가 테스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정상성까지 넣어보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왜 힘든가를 한번 직접 실제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한 결과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전기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 빨간색이 모델이 학습해가지고 예측한 자료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이 전에는 아예 보이지 않던 이렇게 이 시간에 오목해지는 데이터 분포가 테스트 타임에서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우리 모델이 이제 이 구간 동안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건 이제 조금 더 이제 MM2라고 다른 데이터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이제 평균이 아래로 내려박다가 다시 올라가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트레인 타임에서 등장했던 이러한 좀 예쁜 시계열 분포가 저기 평균이 같이 내려가면서 이 구간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비정상성을 지녀가지고 뭐 시계열 모델의 예측이 완전히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이러한 비정상성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추세랑 계절, 자기 상관성이 전부 다 등장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어,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 해결해 보고자 과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비정상성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어, 해가지고 이제 아리마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먼저 AR이랑 MA라는 모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R은 과거의 과거의 값 피계로 현재를 선형으로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MA는 과거의 Q계의 오차함으로 현재를 예측하는 건데, 아리마는 AR이랑 MA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분을 해가지고 비정상성을 제거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분은 그 미분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분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인덱스를 갖고 있다면 1, 2, 3 이렇게 갖고 있다면
다 이렇게 갖고 있다면은 저희가 차분을 하면은 얘를 이제 뒤로 한 칸씩 당겨서 두 개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로는 1만 남겠죠. 그러면 방금 저희가 보았던 이제 계절성 중에서 추세 같은 거, 이 추세가 그 차분을 통해서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증가하는 추세가 사라짐. 네, 그래서 일종의 차분은 어, 이산 미분으로서 동작을 하는데요. 이 차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비정상성이 없을 때까지 차분을 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선형 모델로 한번 시계열을 예측해 보자 하는 게 아리마 계열의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구형 같은 거는 다음과 같고요. 네, 여기에 1, 2, 3, 4, 5, 6, 7개 값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 이 forecast horizon,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아직 모르는 미지의 대상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대에 뭐가 올지, 이 시간대에 뭐가 올지, 뭐가 올지 이런 것들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저희는 선형 모델로 여기다가 그냥 이제 이 지점을 예측할 때는 이제 이 매트릭스를 그냥 1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이걸 곱해주면은 위치 그냥 그대로 옮겨지고 이 친구도 나머지를 반영을 아예 안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선형적인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항등 행렬이죠. 항등 행렬을 곱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 지점의 시간을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점을 여기다가 좀 반영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행에서 여기다가 0.2, 0이 아닌 뭐 0.1이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0이 아닌 다른 값을 넣어주면은 이 지점을 예측할 때 이 시점의 값을 추가로 더 반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아리마 계열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시계열은 자기 상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형을 예측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예측을 해보자. 아이디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싱이랑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싱 알고리즘은 그냥 이제 EMA 기법으로 어, 최근에 있던 값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오래된 값에는 지수적인 감소를 시켜가지고 추세를 이제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식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 값을 구할 때는 이제 현 시점 스테이트에다가 1 빼기 알파를 곱하고 그다음에 현 시점의 실제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정답이 세워주면 이제 현 시점에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이제 좀 노이즈도 제거되고 그냥 추세만 가지고 다음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 돼가지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칼만 필터라는 수학적인 서커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깨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이 존재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저희가 이번에 사용했던 프로펫도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어, 파생됐다는 점 알려드리고 네, 요즘 만바가 좀 유행하는데요. 만바도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이나 선택 전이를 통해서 제가 이런 모델들이 존재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 고정도기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짚어볼 건데요. 바로 이제 선형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선형적인 패턴으로 포착이 불가능하고요. 그 변수들 간 상호작용 모델링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한 이제 방금 아리마를 보여드렸을 때 차분을 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AR 몇 번째까지의 자기 상관 구조를 갖게 할지 아니면 오차, MA 같은 오차도 몇 번째 상관 구조를 갖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서 설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출력을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구조 또한 이제 어댑티브하지 않다 이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성 모델링이 불가능한 것 가장 핵심인데요. 딥러닝 모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인데요. RNN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T 시점에서 입력 받아서 그 히든 스테이트 HT를 내뱉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을 예측할 때는 자신의 히든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입력을 같이 받아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기억하면서 모델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근방에 있는 시계 정보는 굉장히 잘 반영합니다.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이용해서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방에 대해서는 잘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롱텀 예측을 할 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면은 그라디언트가 여기 타고 여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라디언트가 이제 매트릭스를 곱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어, 그 매트릭스가 전부 다 다른 값이면 저희가 참 좋을 텐데 전부 다 같은 값을 이제 같은 모델에서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행렬에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1보다 크면은 폭발하고 0보다 작으면은 어, 0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해서 RNN이 별로 안 좋아서 이 다음 모델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LSTM입니다. LSTM은 이걸 셀 스테이트라는 추가적인 히든 스테이트를 더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고 얘를 미분해 보면은 더하기 구조로 이제 그라디언트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긴 시퀀스에서도 그라디언트 베니싱이 좀 완화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아주 초장기 롱텀 컨텍스트 같은 거는 잘 못한다는 점. 얘 또한 이제 순서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하고 LSTM도 이제 스펙 스템 너무 한계가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RNN이랑 LSTM 다음에 나왔던 건 이제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부터는 이제 저희가 좀 몇 개 짚어볼 만한 시계 모델이 있어서 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김한우 교수님 강의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어텐션을 도입해가지고 아주 롱텀이어도 원만큼의 길이 안에 어, 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서 롱텀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모델인데요. 이걸 트랜스포머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그 시도가 가장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인포머라는 모델인데요. 이거 아마 유립스였었나?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인포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냥 인풋 시퀀스를 통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때려박고 그 다음에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인코딩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근데 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보면은 조금 많이 딱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예측해야 되는 지금 시계열 한 스텝 한 스텝 전부가 이제 토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이 시점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 시점의 이 각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포인트 와이즈하게는 사실 시계열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포인트 와이즈하게 이제 어텐션을 진행을 해서 지급하는 모델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포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기 트랜스포머의 문제들은 긴 시퀀스에서 메모리가 폭발되고 그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것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점 하나를 큰 하나로 이제 취급해가지고 노이즈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시계열에 맞게 고치는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클로드가 정리해준 건데 정리해준 발표자인데 굉장히 말이 재밌네요. 네, 시계열에 맞게 고친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의 진화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맞네. AI에 있네요. 네. 그래서 2021년에 그 시계열 예측에서의 트랜스포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포머, 페드포머, 패시티에스티, 아이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순서대로 몇 개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소타 모델인 패시티에스티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이전 시계열 트랜스포머들을 조금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발전시켜가지고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일반화가 안 돼서 그냥 이제 현재 소타 모델이 뭔가를 집중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그중 하나가 패치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전 모델이랑 다르게 패칭 전략이란 걸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이 있으면은 이렇게 시계열이 있으면은 이 시계열을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얘를 이제 큰 1, 큰 2, 큰 3
이런 식으로 이 시계열을 토큰으로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만을 이용해서 이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분야에서 1등을 달성했고요. 이 토큰들끼리 이제 어텐션을 하겠죠. 이 통째를 토큰 시퀀스에 이제 입력을 받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전략이 그 채널 인디펜던트 전략이라고 채널 간의 상호작용을 아예 안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델 예측 순서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저희가 뭐 1, 2, 3, 4, 5, 5차원짜리 그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이 들어오면은 얘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패칭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예측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예측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예측 한번 하고 총 이렇게 5번 따로따로 예측을 해서 실제로는 뭐 벡터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얘들끼리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따로따로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그 결과를 이제 컨캣 해가지고 예측을 내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채널 인디펜던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이제 노이즈도 줄어들고 로컬 패턴도 측할 수가 있고 그다음 채널 인디펜던트라고 이제 각 변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면은 직관적으로는 반대지만 실험적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다른 채널들끼리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해버리면은 그 우연한 상관관계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연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버리면은 모델이 완전히 성능이 맛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널 간의 믹싱 전략을 굉장히 멋있게 설정을 해야지 이런 모델이 이제 맛이 안 가게 되는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전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각 시간에 그 시결의 값을 이제 이용해서 어텐션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전의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 시간을 잘라가지고 얘를 하나의 토큰으로 썼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토큰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이제 어텐션해서 저희가 뭘 구하던 말던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냥 채널 하나를 완전히 토큰으로 놓고요. 이 채널 간의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토큰 전체 하나를 이용해서 이 토큰 다른 토큰이랑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풀캐스팅 분야에서 그 다변량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토탈을 달성했습니다. 그냥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로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거 시계열 예측할 일이 있으시면 아이 트랜스포머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패치 테스트랑.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게 이제 CI랑 CD 논쟁을 불러왔고요. CI가 잘 되는 이유는 변수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가 있어서 같은 상관관계에 적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모델 학습하게 해서 이제 망가질 수가 있다는 주장이고, 채널 디펜던시 전략은 이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 우연한 상관관계에 취약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처리해주기만 한다면 성능이 굉장히 얘가 더 좋을 수가 있다. 표현력이 더 높으니까. 현대 컨텐츠는 이제 CI랑 CD만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채널 몇 개를 그 상관관계 는 채널 몇 개를 아예 그냥 얘들에 대해서만 CD로 놓고 CI로 놓고 CD로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CI로 놓는다던가 이거 CCM이라고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 같은 이런 모델인데 유립세 나왔거든요. 이거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CI랑 CD 아이디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R Transform Effective for TSF라는 논문인데요. 유립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리니어 그 시계열 예측에서 트랜스포머가 굳이 필요한가를 주장한 논문인데요. 정말 놀라운 게 그 인포머라든지 이러한 그 고전 시계열 모델들의 성능을 고전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성능을 그 리니어 모델 하나로 성능 아주 이겨버린 결과라 이겨버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리니어 모델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트랜스포머를 이겼다는 게 정말 괄목할 만하죠. 단순히 이제 시간을 LTSF 리니어하게 두어서 예측을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아리마랑 같은 컨셉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타를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겼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델 갖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츠랑 타임즈는 TS 믹스, FreeTS 이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이 대회 나온다면은 다들 한 번씩 쓰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전부 다 괜찮은 모델이라서 시계열 예측 모델링을 진행한다면은 이걸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 복잡하더라도 어, 그 성능이 항상 잘 나오진 않을 수가 있다 정도 볼 수 있고 시계열 고유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구조에 녹이면은 변동한 모델도 강력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으로 모델 학습하면은 그 새로운 시계열이 들어왔을 때도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하고 새로운 예측을 할 때는 단순히 조금 파인 튜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하는 이러한 모델들인데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실험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크로노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크로노스 볼트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계열 분야에서는 그 음성 처리 분야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 구조가 짱이다, 이 구조가 최고다 하는 모델이 예, 없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이런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PPT로 넣어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의 모델은 아직 없다. 예,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총량 예측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프로펫이랑 다른 모델을 같이 두었을 때가 아마 예측 성능이랑 뭐 안정성이 제일 좋았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모델이 있는 거지. 그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항상 성능이 좋은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듣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음 번째 컨센서스는 무엇일까? 이제 보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Q&A는 이제 뭐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카톡으로 1대1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